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 니체와 고흐 스타벅스에서 발간된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전통과 도덕적 가치를 허문 망치든 철학자 니체, 좌절과 고난을 통해 흘러나오는 근원적인 힘 고흐,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의 철학자, 본 대학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문헌학을 연구했다. 그리스 정신에 매혹되었으며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철학에 감회를 받았고 바그너에 심취했다. 비극의 탄생에서 생의 환희와 염세, 긍정과 부정 등을 예술적 형이상학으로 고찰했으며 반시대적 고찰에서는 유럽 문화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고 위대한 창조자인 천재를 문화의 이상으로 하였다. 이 사상은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더 한층 명백해져 새로운 이상의 가치 전환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여명, 즐거운 지혜에 이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펴냈는데, 신은 죽었다 함으로써 신의 사망에서 지상의 의를 말하고 영원 회귀에 의하여 긍정적인 생의 최고 형식을 보임은 물론 초인의 이상을 설파했다. 이 외에 선악의 피한 도덕의 계보학에 의하여 권력의 의지를 장기간 준비했으나 정신 이상이 일어나 미완으로 끝났다. 니체의 권력의지 사상은 근대 정신의 본질을 단적으로 상징하며 허무주의,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후세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빈센트 반 고흐, 네덜란드의 화가,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제작된 그의 작품들은 강렬한 색채, 거친 분놀림, 뚜렷한 윤곽을 지닌 형태를 통하여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생의 고통을 인상 깊게 전달하고 있다. 37해의 짧은 생을 살면서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며 고독했던 그는 주로 파리, 아를, 생레미 등지에서 노동자와 농민 등 하층민의 모습과 자연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네덜란드 뇌넌 헤이그 시절에는 어두운 색채의 비참한 주제가 특징이었으나 1886년에서 1888년 파리에서 신인상파의 영향을 받은 뒤로 꼼꼼한 필촉과 강렬한 색채로 특유의 화풍을 전개했다. 1888년 아를에서 병의 발작에 의하여 자신의 왼쪽 귀를 자르는 사건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후로도 입퇴원을 생활을 거듭하다가 1890년 오베르쉬르 우아제에서 권총으로 자살했다. 종교적인 신념,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했던 고흐의 삶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채 고독과 가난 속에서 온전히 예술을 위해 바쳐졌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후에야 그의 작품들은 불후의 명작이 되었다. 2020년 2월에 발간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니체와 고흐를 만난다. 머릿말. 절대 진리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간 다이너마이트. 기존의 질서와 전통과 도덕적 가치를 허문 망치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절대 진리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파하면서 기존 질서와 고정관념을 사정없이 깨버린 현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자 철학가다. 일본에서는 니체의 문장을 정리하여 니체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200만 부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니체가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사상가로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있는 까닭은 그가 자신의 철학을 온몸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성만으로 형이상학을 설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존재를 자신의 삶 자체로서 사상을 완성하고 설파해 나갔다. 기존의 가치를 때려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니체는 진정 용기 있는 인간이었다. 그는 허무주의에 무릎 꿇지 않고 싸웠고 현실을 버리지 않고 끌어안았다.
그는 삶을 사랑했으며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에 대한 가치 역시도 스스로 결정했다. 니체의 삶이 곧 하나의 사상이었고 니체의 사상이 곧 그의 삶이었다.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가 익숙해져 니체의 말에 놀라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니체가 주장한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더 나아가 니체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드러난 그대로 곡해해 버리는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니체가 자신의 온 생애로서 증명하고자 했던 사상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자신만의 진정한 길을 살아날 용기와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 니체의 말은 현실을 현실로서 인식하도록 했던 기존의 형이상학적 근거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절대적 가치가 더는 절대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인간은 이제 기존의 세속적 가치를 때려부수고 스스로 극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니체는 지적 우월주의에 빠진 자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세속화된 시대와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들의 술수를 신랄하게 까발렸다.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끌려다니는 대중이 깨어나도록 매섭게 외쳤다. 하지만 기존의 권력은 얼마나 막강한가. 그래서 니체는 스스로 망치를 들고 철학을 하겠다고 천명했으며 스스로를 인간이 아닌 다이너마이트라고 천명할 정도였다. 니체의 삶은 그 말이 은유가 아니라 사실의 강도 그대로를 드러낸 표현이었음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권력의 의지, 초인사상, 영원 회귀사상 등이 탄생하였는데 인간의 속성에 대해 고찰한 니체의 잠언들이 나왔다. 그가 최고의 심리학자였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니체의 잠언들을 삶, 아름다움, 지혜, 인간, 존재, 세상, 사색, 신앙, 예술가 등 10개의 주제로 나누어 읽기 쉽게 정리하여 고흐의 그림과 함께 보기 좋게 배치했다. 니체는 자기 주장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보다는 2세기 이후의 사람들에게 부정하지 못할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그 말은 21세기를 사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실패와 좌절, 고난을 통해 흘러나오는 근원적 힘, 빈센트 반 고흐의 영혼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기 고백,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기 자신의 귀를 자르고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한 점의 그림도 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은 사후에 얻은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비루하고 고단하기 짝이 없었다. 화상, 교사, 목회자, 책 판매원 등의 다양한 직업을 거친 후 1880년 8월 27살이었던 고흐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미 그 시기에 고흐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고흐에게 있어서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스스로를 구원하는 치유의 일이었다. 전업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남들보다 늦게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해 짧은 생을 마감하기까지 10여 년 동안 10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리면서 열정과 재능을 폭발시킨 화가였지만 생전에는 작품 한 점 팔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다. 그는 죽은 후에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로 작품 가치가 가장 큰 작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태양의 화가, 영혼의 화가로 불리며 별을 그린 화가로 유명한 고흐는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시간은 내가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릴 때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나를 꿈꾸게 한다고 했다. 고통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폭발적인 열정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별이 빛나는 밤,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 정물, 화병의 해바라기, 아르레 여인, 붉은 포도밭, 씨 뿌리는 사람들 등이 있다. 이런 주옥 같은 작품을 이 책에서 만나보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고뇌하는 힘든 삶에 영혼의 위로가 되고 치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는 모든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다. 단지 아름다움을 만든 것에 만족할 수 없을 만큼 그가 만든 세상은 아름다웠다. 그래서 신은 스스로 피조물이 되었다. 하늘에 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지구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잉태할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별들은 애초부터 생명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생명을 한때 가졌다 해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별들에 비하면 그 수가 너무도 작다. 모든 별들에 있어서도 그 존재했던 시기를 측정해 보면 생명이란 한순간에 확 타오르고만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야말로 생명이라는 것이 별들의 존재 목적이나 궁극적 의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괴테는 독일에서뿐 아니라 전 유럽에서 하나의 돌발 사건이었으며 아름다운 소비였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처참한 관점에서 예술가를 규정짓는 일은 위대한 인간을 오해하게 만들 뿐이다. 그들에게서 어떤 이익도 끌어낼 수 없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위대한 예술이다. 나의 친애하는 그림자여, 내가 너를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빛을 사랑하는 만큼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다.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가 떠오르듯 언어의 간결함이 전해지듯 성격의 선량함과 견고함이 존재하려면 그림자가 있어야 한다. 빛과 그림자는 적이 아니다. 빛과 그림자는 늘 정답게 손을 잡고 있다. 빛이 사라질 때 슬며시 그림자도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은 빛을 따라간 것이다. 우리의 이성이 멈춰버리면 우리들은 서로에게 관대해질 것이다. 상대방에게 아무 말이나 해도 상관없고 상대방이 아무 말이나 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이 대답할 수 없을 때를 골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것이 유일한 규칙이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길어지면 한 번은 바보가 되고 세 번은 멍청이가 되겠지만 디오니소스적인 음악은 그리스인들에게 공포와 전율을 일깨워 주었다. 호메로스적인 아폴론의 리라에 익숙했던 그리스인들은 음악을 리듬의 물결이라고 생각했으며 상태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조형으로 여겨왔다. 아폴론의 리라는 한마디로 암시적인 음조에 불과했다. 하지만 디오니소스가 전파한 새로운 음악은 영혼을 흔드는 멜로디였다. 그는 여러 음을 한 가지 주제로 통합시키는 화음을 발명했는데 이 디오니소스적인 화음을 처음 접한 그리스인들은 그동안 억제해왔던 본능을 뛰어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황홀한 감정에 그들은 순간적으로 미쳐버린 것이다. 인습적인 한 가지 음에 길들여진 그리스인들은 디오니소스적 음악에서 자연이 처음 잉태되던 순간을 떠올렸고 아폴론의 리듬이 지배하던 이성에서 해방되어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다음날 아침 이 모든 꿈에서 깨어난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던가. 그 놀라움은 디오니소스가 보여준 환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뒤집어 쓴 가면 속에 이토록 환희의 절정이 숨겨져 있었다는 두려움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다. 잘 들어라. 내가 신학자로서 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니까. 그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후 뱀이 되어 지혜의 나무에 몸을 두르고 있었던 존재는 다름 아닌 신 자신이었다. 그가 신이라는 목적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그는 모든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다. 단지 아름다움을 만든 것에 만족할 수 없을 만큼 그가 만든 세상은 아름다웠다. 그래서 신은 스스로 피조물이 되었다. 침묵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침묵은 가장 잔인한 위선이다. 침묵은 자신의 불평을 삼켜버림으로써 상대방의 가치를 훼손한다. 오히려 예의에서 벗어난 따끔한 충고나 불평이 훨씬 인간적이고 솔직한 미덕이다. 쇼펜하우어의 아름다움을 향한 우울한 정열을 갖고 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한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아름다움은 그에게 의지로부터의 해방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름다움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름다움이 의지의 성역에서 우리를 구출한다고 주장한다. 아름다움에 넋이 나간 인간은 생식의 충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 그는 한마디로 기묘한 성자다. 하지만 누군가 그의 주장에 항의하고 있다. 항의의 주제는 아마도 자연일 것이다. 자연이 발휘하는 음조, 색채, 향기, 율동적인 운동 속에는 왜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자연은 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제시하는 것일까? 다행히 인간을 대표해 어느 한 사람의 철학자가 그에게 조용히 항의했다. 성스러운 플라톤의 권위는 쇼펜하우어에 반대되는 명제를 지지하고 있다. 모든 아름다움은 생식을 자극한다. 가장 관능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정신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이 작용하는 고유성이다. 어떤 자는 그녀를 탐내지만 손에 넣지 못하고 어떤 자는 면사포를 걸친 그녀를 상상하며 어떤 자는 그물 밖에서 그녀를 찾는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다만 늙은 잉어마저 그녀에게 매혹되어 물 밖으로 뛰쳐나올 정도라는 것을 알 뿐이다. 그녀는 변덕스럽고 제멋대로 군다. 나는 종종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머릿결을 반대로 빗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작은 악마이며 성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저 평범한 여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를 나쁘게 말하며 눈물을 흘릴 때 나는 유혹당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 우리는 높은 산에 둥지를 마련했다. 위험을 알면서도 결핍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기쁨은 늘 짧은 태양과 함께 사라지고 흰 눈이 쌓인 산들을 피해 우리에게 다가온 햇빛은 하나같이 창백하기만 하다. 가끔은 이곳에도 음악이 흐른다. 옛가락을 기억한 한 노인이 오르간을 연주하면 아이들은 제멋대로 춤을 추며 원을 그린다. 이 모습을 본 나그네의 마음이 착잡해진다. 너무나 황량하고 너무나 닫혀있고 너무나 퇴색했고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이 없다. 어느새 저녁 안개가 밀려오면 나그네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을 자책한다. 나그네의 발걸음이 삐걱거린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황막하고 잔인한 산등성이일 뿐이다. 삶에 대하여 전형적으로 병약한 사람은 건강해지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없다. 반대로 전형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병을 인생을 사는데, 아니 풍요로운 생을 살기 위한
활동적인 자극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인간에게 용기는 가장 훌륭한 살인자다. 공격하는 용기, 그것은 죽음까지도 살해한다. 왜냐하면 용기는 그게 삶이던가. 그럼 좋다.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치기 때문이다. 비로소 나는 병에서 나의 더 높은 건강을 얻었다. 이 건강이란 병이 말살시켜 버리지 못한 모든 것들에 의하여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건강을 말한다. 나는 병에서 하나의 철학도 얻었다. 고통이야말로 정신 최후의 해방자다. 그런 고통이 우리를 개선시키는지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도 있으나 나는 고통이 우리를 심오하게 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에게 증명되어 온 바는 표면적인 영향, 아니 퇴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생존 경쟁이 약자의 사멸과 강자, 즉 가장 천부적으로 혜택받는 존재의 존속임을 이야기한다. 생물이 완전성에 가까워지는 식으로 부단히 생장한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우리가 확증해온 바는 이와 반대여서 생존 경쟁은 약자에게도 좋다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병약한 사람은 건강해지지 않으며 애써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없다. 반대로 전형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병을 인생을 사는데, 아니 풍요로운 생을 살기 위한 활동적인 자극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오랜 세월 동안에 병인에게 많은 활동적인 자극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식인종의 나라에서 고독한 자는 홀로 있을 때 스스로를 먹어치우고 대중과 함께 있을 때는 대중이 그를 먹어치운다. 그러니 어느 쪽이든 망설이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라. 삶을 향한 우리의 강인한 의지에 권태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긴 싸움에 삶이 허락하는 덧없는 선물에까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여린 심성에 인생은 합당한 축복을 내린다. 그 축복으로 우리는 마침내 삶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얻게 된다. 우리는 즉 사명을 되찾는 것이다. 양심을 따르는 것은 의지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경우 양심은 자기 변호나 기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극소수인데 반해 자신을 양심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주 많다. 사람들은 40세를 넘기면 자서전을 쓸 권리가 주어진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가장 열등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그 나이가 되면 사상가 못지않은 사건들을 체험했을 것이고 시인 못지않은 경량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삶이 지켜온 신앙을 고백하려는 그의 욕구에 있다. 이것은 분명 오만이다. 그에게는 자서전을 통해 생존 가운데 체험하고 탐구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겠다는 전제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20대에) 열정적이고 지루하며 언제 소나기가 내릴지 알 수 없는 시기이다. 20대는 늘 이마에 땀이 맺혀 있고 삶이 고된 노동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지만 그것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연령이다. 따라서 20대는 여름이다. 반면에 30대는 인생의 봄이다. 어떤 날은 공기가 너무 따사롭고 또 어떤 날은 지나치게 춥다. 언제나 불안정하고 자극적이다. 끓어오르는 수액이 잎을 무성하게 만들고 모든 꽃의
향기를 구별할 수 있는 나이다. 30대는 지저귀는 새소리만으로도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처음으로 향수와 추억을 구별하는 시기이다. 40대는 모든 것이 정지된 연령이다. 바람은 더 이상 그를 움직일 수 없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의 수확을 돕는다. 40대는 한마디로 인생의 가을이라 볼 수 있다. 영국인이 일요일을 신성하게 여긴 까닭은 월요일의 노동을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하나의 술책이었다. 신성한 일요일의 무료함이야말로 가장 영국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주 교묘한 단식과도 같다. 폭식과 폭식을 연결해주는 다리로서 활용되는 단식이 바로 영국인들의 일요일이 갖는 위상이다. 그대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해야만 한다. 과연 그대의 마음 깊숙한 곳이 삶을 긍정하고 있는가? 그대는 만족하는가? 그대는 무엇을 바라는가? 만약 그대의 대답이 진실이라면 이 잔인한 삶에서 해방될 것이다. 삶에 있어서 독립이란 소수의 인간들에게만 허용되는, 다시 말해 강자만의 특권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순간에 독립을 시도한 자가 있다면 물론 그가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종이다. 그는 자신이 인간 사회로부터 독립된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저 무시무시한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에 스스로 뛰어든다. 그리고 이미 위험해진 인생을 더 위험한 곳으로 내던져 버린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길을 잃었으며 어떻게 고독해졌는지, 또 양심이라는 미노타우로스의 이빨과 마주쳐 산산이 찢겨져 버린 과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만 그는 이미 사람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다.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 그것은 삶이 안고 있는 고통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대들의 도시를 베수비오 화산의 산허리에 건설하라. 그대들의 배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바다 한가운데에 띄워라. 그대들의 벗, 그리고 그대 자신과의 영속적인 투쟁에 헌신하라. 그대들 인식하는 자여, 지배하고 소유할 수 없다면 약탈과 정복을 일삼는 자가 되어라. 겁을 집어먹은 사슴처럼 숲속에 숨는 것으로 만족하던 시대는 머지않아 사라진다. 무르익은 포도송이가 갈색을 띠기 시작했을 때, 태양이 오랜만에 나의 삶을 비추는 이 충만한 날에 나는 뒤를 돌아보며 아득한 앞날을 헤아린다. 나는 나의 40년을 헛되이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나온 나의 생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생애에 대해 나 자신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